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드디어 한 주를 마감하는 하루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맑은 날을 보기가 참 힘드네요. 지금도 서울 하늘은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안개인지 황사인지 좀 헷갈리지만요. 예, 이런 날씨일수록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저도 뭐 조심하자고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혜경의 그 엽새, 지금 조금 난처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오늘 제가 신청곡을 못 받습니다. 예, 대신에 어제 신청해 주신 곡 두 곡 있어요. 이적의 거짓말 하고요. 예, 려욱의 어린 왕자는 유튜브로 들려드릴 테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 됐다. 예, 방금 정승조 아나가 들어오셔가지고 제대로 열어주셨어요. 와, 이거 대박이네.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혜경의 그 엽새가 북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 나름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 15년쯤 되는군요 벌써. 예,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이력으로 제가 참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그 엽새는 북한이죠. 예, 그 엽새는 북한입니다. 예, 근데 그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요. 뜻밖의 많이 부딪히는 내용들이 북한을 알려고 하는 의지보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너무 밉기 때문에 북한은 악마다. 북한은 모든 것의 악의 원인이다. 예. 그야말로 악의 원흉? 조지 부시가 했던 말이던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한다든가 또는 전쟁을 해서 지구상에서 말살시켜버린다든가 하지 않는 한 북한을 정말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몰라서는 제대로 미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미워하는 것 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위태로운 입지를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잡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지금 우리 처지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평화와 우리 자신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을 제대로 알자라고 말을 하면 너 종북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난처한 일에 속해요. 굉장히 난처해요. 이러한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들 가운데서 심각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오해인가 하면 실제로 저는 노사모 회원님 분들한테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걸 동의하는 분들 중에서도 김일성은 가짜다라는 등 김정일은 살인마다라는 등, 김정은은 바보 멍청이 젊은 친구다라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박근혜가 수첩공주다. 자, 이런 말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고, 박근혜는 정말 무능하고 멍청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박근혜는 무능해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무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정무적인 판단력은 굉장히 빨라요. 다시 말해서 자기 편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기동을 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단지 자기 편이 유리하고 자기 편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에서 박근혜가 악한 것이지 박근혜가 멍청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언제 기회 닿으면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악한 꼼수를 쓸까? 이 사람은 진실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이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속여서 표를 얻어내는 것이 옳다고 정말 믿는 것일까?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주니까 이게 내 직업이니까 뭐까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이왕이면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며칠 전에 프랭카드 내붙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붙였죠.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 41조 보내드린 거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 41조 그러니까요. 근데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41조 안에서 모든 예산을 다 씁니다. 인건비도 쓰고 학교 짓는 것도 쓰고 보수비도 쓰고 아이들 교육비도 쓰고 41조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국의 학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리고 학생 모두 몇 명입니까? 여기에 배정된 예산 플러스 보육과정을 교육의 안으로 집어넣어서 교육청 관할로 하되 누리 예산은 플러스 더 주기로 하고 배정이 된 것인데 누리과정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새누리당의 말은 어쨌든 돈 41조 퉁쳐서 줬지 않냐. 퉁쳐서 줬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빼봐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타서 쓰는 처지예요. 그게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 탄다 칩시다. 그러면 집에 월세가 한 달에 60만 원 나가.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이런 거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아끼고 살아도 한 20만 원 나가.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왜 계속해서 나가는 공과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세 공과금들, 이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있을 것이고, 집에 재산세 같은 것들도 나올 것이고, 자, 여러 가지 세금들 이렇게 합산해보면 한 달에 한 10만 원 나간다 쳐. 자, 이렇게만 놓고 봐도 벌써 90만 원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0만 원 안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되고. 심지어 엄마 용돈도 써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뭘 하나 더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자. 그리고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따로 줄게. 이렇게 하고 고양이 데리고 옵니다. 고양이보다 개가 돈이 많이 드나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개 키우는 거 좋아해서. 근데 이놈의 개한테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뭘 하고 따박따박 한 달에 한 4, 5만 원씩은 들어가요. 근데 빠듯한 예산에서 한 달에 4, 5만 원씩을 따로 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돈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안 주는 겁니다. 안 주고는 엄마한테 그래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주잖아. 어떻게 저떻게 다른 데서 아껴가지고 그거 한 4, 5만 원 뺏어 써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학부모들은 박근혜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박근혜 빵 셔틀이라고 부릅니다. 빵 셔틀이 뭔지 아시죠? 빵 셔틀. 같은 반에 못돼 처먹은 깡패가 그 반에 굉장히 약한 애한테 돈을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 가서 빵 사와. 크림빵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그리고 그 사람 또 남는 건 너 가져. 그러거든요. 근데 이 깡패가 사오라고 하는 빵이 한 개를 사도 1,000원보다 비쌉니다. 근데도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빵 셔틀이라고 그러죠. 박근혜가 누리 과정에 대해서 부리는 억지는 바로 빵 셔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렇게 거짓말 쫙 붙이잖아요. 그런 거짓말 왜 붙일까? 저렇게 거짓말을 써서 붙여도 저 거짓말에 넘어가고 저 거짓말 때문에 내면이 부패해버리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콘크리트 지지층 35% 있고 그 35%의 감정만 꽉 틀어지고 있으면 모든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사악한 생각 때문이지요. 다시 강조하자면 박근혜는 멍청한 것이 아니고 사악할 따름이고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다. 행정적인 부분에는 무능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이 유능하기를 바라는 것은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뿐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이겼다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가 굉장히 박근혜의 무능한 정치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결코 무능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견제에서 무능한 거죠. 일 못하니까. 일 못해도 된다니까 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가 저 상대방이 싫기 때문에 나의 소망적 사고로 저 사람을 가장 나쁜 형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사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왜 북한 얘기를 하다가 맨날 옆으로 새서 우리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지 저도 진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김정은은 디룩디룩 살찌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그냥 왕자님으로 큰 아무것도 모르는 3대 세습한 그런 지도자다. 포악하기만 하다. 자기 고모부도 수틀린다고 자기 앞에서 웃었다고 건방을 떨었다고 바로 총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악한 독재자다. 이런 정도인데 그 김정은 들어가지고 북한이 경제를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을 감는 경향이 있죠. 이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유포되어 있었던 편견이 김일성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주벌판을 말달리며 흰수염이 날리며 일본 놈을 무찌르던 김일성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 소련군이 진주할 때 따라 들어온 소련군 하급 장교가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참칭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남한에 퍼져 있었던 전설인데요. 저는 이 전설 깨어진 지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말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전설인가 하는 얘기를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신청받았던 곡인데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의 거짓말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짓말. 대중가요들은 가사하고 관계없이 제목만 가지고서 우리한테 뭔가 울림을 줄 때도 꽤 있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거짓말 이런 노래들이 듣고 싶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김일성 얘기를 좀 하자면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요새 페이스북을 되도록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글을 좀 써야 되는데요. 책을 만들어야 되죠. 책을 써야 되는데 페북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쌓일 때 글 좀 쓰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긴장 스트레스가 막 해소가 되어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페이스북을 잘 안 합니다. 아니, 글을 잘 안 씁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열심히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고민할까 하는 걸 좀 알고 싶어서죠.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너무 짧기도 한데다가 제가 좀 짧은 말을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항상 맥락 속에 존재하기 마련인데 맥락이 없이 문장만 딱 등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쓴다 쳐요. 철수는 영희를 사랑해. 근데 철수는 영희를 사랑해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정황 하나도 없이 그 말만 딱 나왔을 때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저게 진심일까 비아냥일까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철수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수는 영희를 사랑해라는 말만 딱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놓여져 있으면 전 그게 무슨 뜻인지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저희 남편한테서 도대체 누가 니 보고 똑똑하다고 그러니 세상에 너처럼 멍청한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는 나지만 근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진짜 곤란한 거예요. 정말 멍청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맥락이 붙습니다. 철수하고 영희는 오랫동안 함께 자랐어. 철수는 매일같이 영희를 보고 살았어. 그리고 철수는 영희가 슬픈 일 당하는 꼴도 보고 영희가 사기당하는 꼴도 보고 다 봤어. 그래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선 이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인 줄도 알 뿐만 아니라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이유를 그 앞에 열거한 말들을 통해서 제가 유추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의 깊이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흡사,
바보도 튀는 소리들을 제가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짧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지는 말들을 읽으면 솔직히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들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뒤에 맺혀 있는 맥락들은 도대체 뭐지? 이 하나의 짧은 단어, 세 글자밖에 안 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역사적 맥락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걸 잘 모르겠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페이스북 글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예, 길어요. 예, 길어서 길기도 하거니와 대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댓글을 단다든가 또는 누가 쓴 글을 공유를 하면서 자기 코멘트를 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맥락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예, 트위터하고는 달리 페이스북은 이름을 클릭해서 몇 개의 글들을 쭉 살펴보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조금 더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좀 살펴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특히 페북은 친구 맺기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가만히 보면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제 페이스북엔 우리 편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걸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진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편견, 김일성은 가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그 신문 기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제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인데 제목이 법정 증언 김일성의 실체, 김일성 가짜도 분단의 원흉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제목이 되게 섹시하죠. 이런 글을 이 사람이 왜 썼을까 하고 읽어보다가 제가 맞아. 내가 좀 앞질러 가는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우리는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굉장히 많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하고 통일은커녕 평화공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해서 중간 점검을 할 겸 진짜로 김일성은 가짜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그 엽세 하면서 일제시대 때 시인들, 북한으로 올라간 분들이죠. 북한으로 올라간 분들을 두어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일제 시기에 이미 돌아가셨던 분 두 분도 소개를 했어요. 이상화 시인, 그리고, 윤동주, 그리고 또 갑자기 누구더라, 이육사. 자, 이육사. 이제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특히 이육사와 이상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분들이 40년대 말에 작고하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해방 공간에서 북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별것 아닙니다. 대부분 일제하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윤동주의 경우에는 윤동주가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는 흔적은 많지 않습니다. 윤동주가 연희전문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잠시 그 하숙을 했었던 김송 작가 같은 경우 분명히 사회주의자였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윤동주가 그 사람에게 물이 들었다는 흔적도 별로 없는데요. 자 그 이유는 진짜 이 또한 그 이유는 윤동주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사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흔히 종북이다라는 둥, 빨갱이다라는 둥 하는 말로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진보적 정책, 진보적 의식 이런 것들의 인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인류들 가운데서 가장 좌파적인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흔히 빨갱이가 함직한 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만평도 있었잖아요. 어떤 미국 신문에서 미국 이 모자, 양키 모자를 쓴 미국인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빨갱이 공산주의자지 너 배우가 누구야? 라고 이제 미국 놈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씩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뒤를 탁 가리키는데 뒤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그 근본주의적인 특성이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신 없이, 즉 절대적인 신 없이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다라고 상상하고 제안했던 막시즘, 그 막시즘의 본질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소위 우리 공상적 사회주의자, 생시몽 이런 거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잖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공산주의 사회의 뭐라 그럽니까? 모범으로 삼았던 그러한 공동체도 사도 바울이 에페소니 어디니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고요. 이게 유사한 점이 많죠. 유사한 점이 많는데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독교는 개인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고 함께 믿는 신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평등주의적인데 이 공산주의 사회는 살아있는 신을 모셔버리죠. 1인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스탈린, 김일성. 자, 이러다가 보니까 구조적인 원리가 굉장히 유사한 두 개의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유사 종교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있게 마련이고 팽팽합니다. 되게 웃기는 거는 김일성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엄숙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진지한 신자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김일성은 가짜다. 그리고 김일성이 바로 분단의 원흉이다. 이 두 가지가 이재범 교수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악마다, 독재자다, 이 살인마다, 이런 얘기들이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김일성은 진짜 가짜일까? 김일성은 진짜 가짜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실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공부해야 될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지만, 김일성과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오늘의 북한을 우리가 정말 1cm 깊이로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지는데요. 주체 사상 역시 김일성이 중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을 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북한을 이해하는 거 못지않게가 아니구나. 북한을 이해하는 거의 한 60-70%다. 나머지는 디테일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김일성은 진짜 가짜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성은 진짜로 가짜일까? 네. 일단 게시판부터 먼저 좀 방문하고 나서 본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시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신기해요라고 하셨는데, 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맥락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거죠. 그러나 이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강 짐작은 가요. 그러나 내일 모레쯤 보면 무슨 말이지? 라고 하기 되게 참 쉽겠죠.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아까 새누리당의 광고 만드시는 분들 도대체 누군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남긴 조동원 홍보본부장일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침대는 과학이다. 예, 광고에서는 허용되는 거짓말이지만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광고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밥그릇, 그 다음에 책상, 침대, 이런 것들이 예로 나오면 침대를 골랐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렇게 광고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느끼게끔 그런 광고를 지금 프랭카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진짜 좀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이 프랭카드에 대해서 정의당이 그 누리 예산 대통령께서 안 주셨다고 전해라라고 밑에 맞불 이 프레카드를 붙여서 사람들을 좀 유쾌하게 했지만, 새누리당이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저런 것을 붙여놓는데 정의당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구석구석 따라다니면서 붙일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어서 정의당에다가 프랭카드 붙일 후원금을 좀 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허니어동이님께서
내일이에요. 내일 2016년 국민TV 대경지협 병신년 연날리기와 신년회를 한다는 소식을 매일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오후 1시에 포항조합원 옹해야 전통주점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행사에서는 연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연날리기를 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참가비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기 먹을 간식과 보온 물통, 보온 옷 뭐 이런 것들은 챙겨 오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자, 오늘의 쟁점, 김일성은 가짜일까? 어떤 점에서 가짜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김일성이 가짜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김일성이 일제시대 때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 북한으로 진주했던 소련군 젊은 장교 김일성이 그 이름을 참칭했다. 이건 이제 원래 김일성의 이름이 김성주였다라고 하는 얘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왜 바꿨느냐? 그 김일성 장군을 참칭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김일성은 가짜 아니다. 진짜 독립운동가였다. 이건 이재봉 교수의 단언이지만 저도 아마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김일성 아버지가 이름이 김형직이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김일성에게 권총한 자료를 줬습니다. 독립운동 하라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삼촌과 동생까지도 독립운동하다가 죽었던 진짜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아주 어릴 때 10몇 살 때 김일성이 14살인가 때 중학교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친구들 사이에 결성을 하고 이름은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서 싸우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던 아주 어린 친구였고요. 중요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는 분단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이 우리를 분단시켰죠. 되자마자 분단이 되었는데 이 분단의 과정에서 김일성이든 이승만이든 김구든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구 선생이 장개석, 중국의 장개석을 도와서 전투를 한 공으로 어느 정도 장개석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편들어주는 얘기를 조금 들었을 뿐 실제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일제와 맞서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단 과정에 아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 분단의 원흉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김일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고요. 김일성이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유는 일제하에서 일어났었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 한 가지를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워버렸기 때문이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잊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과거에만 묶여가지고 현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과거가 오늘 이 사람이 악당이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지는 그런 과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춘원 이광수 친일파의 거두였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개조론이니, 이런 식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굉장히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한 나쁜 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춘원 이광수가 그 천재 소년이 우리의 한국 문학, 순한국말로 되어 있는 우리 문학의 기본 틀을 세우고, 우리 언어로 이야기, 소설 쓰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청춘의 어떤 모델 같은 인물들을 창조해내고, 이런 공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죠. 다만, 오늘 현재 춘원 이광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실에 미치는 나쁜 영향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김일성이 과거에 일제시대 때 정말로 항일 독립 무장투쟁을 했다. 그러한 공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독재 국가로 이끌고 1인 숭배 국가로 이끌고 심지어 3대 세습이 되도록 거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과오는 근대 시민국가로서 이상과 너무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였다, 그는 악마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그를 비판할 수가 있다면, 거꾸로 그가 진짜이고 그가 자기 나름으로는 선한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신청곡 한 곡. 려욱의 어린 왕자를 잠깐만 누가 신청해 주셨더라? 여튼 어제 제가 못 들려드린 거라서요.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려욱이 불러줬습니다. 어린 왕자. 잘 들었습니다. 자, 가짜다. 가짜는 아니죠. 예. 김일성이 가짜다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그 맥락적 의미가, 왕년에 다른 김일성이 있었는데 참칭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냥 이걸 맥락을 바꿔가지고 김일성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 김일성은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짜다라고 말을 한다면 가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지금 한 50대 제 또래들이 김일성은 가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컸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라면 김일성은 진짜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재봉 교수가 또 제기한 논점. 지금 40대 이하들은 김일성은 분단의 원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단 그 자체에는 김일성이든 이승만이든 김구선생이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이 되었을 때, 두 개의 체제로 분단이 되었을 때 1945년에서 50년의 맥락이라면 이것을 통일하기 위한 소위 이렇게 그 민족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크고 작은 내전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부로 분리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민족인데 하나의 정부로 통합이 되거나 하는 이러한 그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즉 네이션을 이루고, 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민족국가라기보다는 국민국가라고 번역하는 편이 나오는데,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해서 이 국민이 만들어내는 국가를 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이션을 만들어서 먼저 네이션화했던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여러 개의 민족을 거느리는 그러한 통합적인 제국이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지요. 제국이라고 하는 건 단지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만드는 나라라는 뜻이지만,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강한 네이션이 다른 네이션들을 먹어 들어가서 식민지로 통치하는 이러한 그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션들이 제국주의화한 일들이 18, 19세기에 막 일어났다면, 이 지배를 당하던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의 네이션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194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남북한도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네이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너무나 긴밀하게 결합해 있었던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네이션으로 갈라져 버린 거죠. 이러니까 이것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렬한 열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도자의 판단, 그러니까 오판,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일성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통일할 수가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어떤 이는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니 이런 거를 설정을 하면서 이 남한을 미국의 방위선 바깥에 배치함으로써 북한과 소련으로 하여금 쳐들어 들어가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게끔 유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좀 지나친 거죠.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쳐내려온 건 북한이죠. 쳐들어온 건 북한이지요.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온 것은 이 월남전처럼 통킹만 사건 같은 명백한 조작의 혐의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쳐내려왔고, 그리고 300만 가까운 사람, 400만인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와중에 죽었습니다. 인구의 10%가 훨씬 넘는, 그때 우리가 2천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 15%, 20% 가까이가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동족상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같은 족속끼리 서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죽였다 정도가 아니라 갈기갈기 뜯어서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산산이 흩어서 죽이는 거. 산산조각 내서 죽이는 거. 살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잔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잔인한 살인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동족상잔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탓하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단 고착의 원흉이라는 말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냥 살인마, 악마, 전쟁광, 참 나쁜 김일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엄연한 것은 분단을 야기한 것은 김일성이 아니었고, 김일성은 분단을 해소하려다가 전쟁을 일으킨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지형은 원네이션, 그러니까 원네이션입니다. 그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즉 민족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이 일치하는 것이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었고, 김일성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김일성만 그렇게 생각했나? 이승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려지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승만이 하도 호전적이고 맨날 이렇게 북진 통일해야 된다라고 떠들어 제끼는 바람에 미국이 이승만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남한의 군비를 통제를 하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한동안 당했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썰도 있을 정도로 그때는 남북한 양쪽이 다 우리는 언젠가 전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역사적 팩트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책임이 없어지냐? 아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 교훈들을 통해서 지금 남북한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느니 통일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의 시대 정신이죠. 이 시대 정신은 분명코 동족상잔을 겪어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일성에 대한 가장 큰 두 개의 오해가 그가 가짜였고, 그리고 그가 분단의 원흉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틀렸습니다. 김일성은 분명히 사회주의자로서 항일무장투쟁을 아주 열렬하고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김일성은 분명히 분단 그 자체의 원흉은 아닙니다. 분단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해소할 수 없는 분열선으로 만들어버린 과언은 김일성에게 저는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는 조금 다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말 어떤 음모적인, 어떤 계획적인, 어떤 좀 더 거대한 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걸까? 상식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북쪽으로 간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간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간 것이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사회주의를 선택한 대가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일제시대 때 우리의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에 나선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선택했어야만 한다라는 뜻은 되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독립운동의 방법을 선택을 했고 그 독립운동의 방법이 그 뒤의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한 게 우리의 비극일 따름이지 그걸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편입시켜도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 방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사는 것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분개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게 사실 아닙니까? 즉 박근혜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주의를 선택했어야만 되기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 북한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잘못을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이 분석적인 사고하는 연습을 우리가 자꾸 해두지 않는다면 굉장히 진보는 더디게 올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김장훈 사건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자꾸만 하나의 뭉뚱그려진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가 그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그의 대원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서는 그 일이 통합적일 수도 있고 그 일이 분열적일 수도 있고 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부족하고 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면 절대로 안 저럴 텐데 또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인정할 것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정치의 관계에서도 가족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은 다 어디서나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오케마리님,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 과정에서는 안 줬다 전해라 프랭카드 올려주셨어요. 자, 오늘은요, 신청곡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날, 이제 설 전 마지막 주가 되겠군요. 예, 진정 새해는 다음 주가 되어야지 밝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 전에 마지막 주에 제가 초대 손님 모셔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섭외가 안 되고 있어서 누구라고 예고는 못 하겠지만요. 예, 다음 주에는 재미난 대화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신청곡 노랑 윤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라이너스의 연을 대경지협 연날리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대경지협 연날리기 신청하실 분 회비는 미리 입금시키시고 참가한다는 것도 댓글로 알려달라고 하셨군요. 자, 라이너스의 연 나갑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